자, 이제 158페이지에 제2부 무역 결제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무역 결제 부분이요, 우리 이제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무역 계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혹은 경험해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고 물품을 판매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구매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새 상품을 구매, 판매하는 경우가 아마 살아가면서 한 번씩 정도는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들, 예를 들어서 샘플을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샘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제공을 하고 동일한 샘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증빙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크게 내용 자체가 어렵게 다가오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금 결제, 즉 무역 결제 부분에는요, 조금 내용들이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용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환어음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아마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 페이지 아래 보시면 1장의 무역 결제, 2장에 무신용장 방식, 그 다음에 3장의 환어음, 그 다음에 4장의 기타 결제 방식, 그리고 5장의 신용장의 이해와 신용장 통일 규칙 이렇게 나와 있고 6장의 출제 예상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3장 부분하고요, 5장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 제가 조금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이시는 접근 전략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무역 결제 과목은 40문제 중에서 28문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무역 계약과 더불어 비중이 큰 과목이다. 무역 결제에서는 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이 3, 4문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25문제 이상이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출제가 된다. 즉 일반적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즉 신용장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용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치중되어 출제되고 있어서 국제규칙, UCP라든지 아니면 ISBP 이거하고 결제 실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 사실은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야 되지만 아마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이제 뭐 어떤 무역 회사에 취직을 하시려고 공부를 하신다라거나 아니면 뭐 금융권에 취직하시려고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인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다음에 최근 기술 트렌드를 분석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UCP 600, 6차 개정분 요거고요. 지금 2017년 다음에 7월 1일부터 적용이 돼갖고 여지까지 아직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두 번째, UCP하고 ISBP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 다음에 3번, 신용장 실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목으로는 신용장의 어떤 특성, 그리고 신용장 하에서의 독립성, 추상성, 이런 특징들, 그리고 정의, 관계대상자, 확인은행, 이런 것들이 있고, 뭐, LG하고 LI, 그 다음에 뭐, TR, 이런 것들, 다음에 뭐, 이러한 조항들 쫙 나와 있고, 다음에 4번의 무신용장 결제 방식의 주요 출제 내용은 DP 방식, DA 방식 이런 것들은 추심과 관련된 방식이고요. 다음에 뭐 URC, 요거는 마찬가지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입니다. 그 위에서 보셨던 UCP 600 있죠? 이런 것들은 신용장 통일 규칙, 그리고 URC는 추심 통일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추심과 신용장의 비교, 추심 결제 방식의 특징, 관계 당사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 송금 결제 방식 캐시온 딜리버리인지 아니면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인지 CAD하고 COD죠. 그다음에 OA 오픈 어카운트 방식, 그리고 송금 결제 방식의 특징이나 용어, 그리고 국제 팩토링, 포페이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접근 전략 자체가 뭐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집중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 결제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역 거래에서 대금의 지급과 수취 방식은 국내 거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물품을 인도하거나 서류 제공을 하고 대금을 수취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뭐 현금,
직접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카드, 아니면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다음에 무역 거래 방식은 크게 선지급 방식과 동시지급 방식, 그리고 후지급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선지급, 동시지급, 그 다음에 후지급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 선지급은 물품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물품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을 받는 거고요. 자, 동시지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나 서류하고요, 대금하고 상환을 하는 거예요. 즉,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물건을 전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화체화한 서류, BL이죠. 선화증권.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면서 물품 대금을 받는 거. 이게 이제 동시지급이고, 다음에 후지급. 수입자가 물품을 딱 수령을 해요. 수령을 한 다음에, 물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 이게 이제 후지급 방식이고, 이거 요거 3개 중에서 2개를 복합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개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사용하거나, 선지급, 후지급을 같이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혼합지급 방식이라고 했었죠. 우리 이거 앞에서 살짝 배운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선지급 방식은 물품 주문 시에 수출 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은 일정 기간 내에 선적하여 주는 것으로 수출상에게 유리한 반면, 대표적으로는 주문시 지급 방식, 캐시 위드 오더, CWO죠. 이것이 있다. 동시지급 방식은 매도인이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대금 지급이 일어나는 방식이다. 동시지급 방식으로는 현물 인도 지급 방식, 캐시 온 딜리버리, COD. 다음에 서류 상환 지급 방식,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서류 지급 인도 조건, 다큐먼트 어게인스트 페이먼트, 이건 추심이죠. 네, 추심 방식 등이 있고요. 특히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장 방식이 가장 중요하며 국제규칙인 UCP 600 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UCP 600의 내용은 장을 분리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UCP 600에 대한 내용 원본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올려드렸죠. 아마 이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확인이 되실 겁니다. UCP 600에 대한 내용이 원본이 따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거 내용은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출력을 해두세요. 자,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결제 방법을 볼게요. 현금, 캐시. 국내 거래에서는 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현금성 통화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즉, 제가 물품을 사러 슈퍼나 아니면 편의점을 갔어요. 그러면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 결제에는 각국에서 사용되어지는 통화가 상이하다는 점과 현금 수송에 따르는 거래 비용, 분실, 도난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 자, 물품 매매 계약을 하려면, 무역 계약을 하려면 일단은 대량이에요. 뭔가 느낌이. 국내 거래하는 것보다. 그러면 물품 대금도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 현금을 들고 가요. 그럼 들고 가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현금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자, 2번 환, exchange. 환이란 채권, 채무자가 직접 현금을 수수하지 않고 제3자인 은행을 이용하여 어음이나 증서를 통해 지급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자, 우리가 물품 대금을 송금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은행 통해서 폰뱅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A가 B한테 송금을 해주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 돈에 대한 어떤 권리, 즉 환이 움직이는 겁니다. 환 얼마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채권 채무자가 격지간일 때에는, 즉 다른 나라에 있을 때에는 환은 손쉽게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환은 거래 당사자의 거주지에 따라서 내국환과 외국환. 내국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당사자끼리 거래를 할 때, 즉 이렇게 한국에 있는 사람끼리의
물품 송금을 할 때에는 내국환, 그렇죠. 환이 이동할 때는. 근데 외국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그런 경우에는 외국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이동의 방법에 따라서 순환과 역환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환하고 역환 그 아래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자, 3번 순환. 송금환으로서 채무자가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채권자나 수취인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순환하고요. 역환. 이거를 살짝 보자면 우리가 순환 같은 경우에는 순리대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역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줄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순환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우리가 무역 계약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 보자면 채무자는 일단 보통 수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수입자가 해당 물품 대금을 알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알아서 대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순환이다라고 보고, 이거를 일단 신용장 거래하고 좀 연관시켜 놓으시고요. 다음에 역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돈 받을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은 수출자죠.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좀 지급해달라라고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추심 방식하고 연결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신용장 내용 그리고 추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송금안은 지급 지시 방법에 따라서 송금안 수표, 우편 송금안, 전신 송금안으로 나눌 수가 있다. 송금안은 송금 방식에 이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TT나 MT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셨죠?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무신용장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자, 1번 선지급 방식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Payment in Advance. 수출상의 입장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에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1번 사전송금. 아예 그냥 미리 주는 거예요. 주문하기도 전에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미리 송금받은 후에 물품을 선적하는 방식을 말하며,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위험이 제거됨으로 인하여 매우 안전한 데 비해서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위험이 제거됨으로 인하여 매우 안전한 데 비해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다시 읽을게요.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불량 물품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죠? 수출상 입장에서는 물품 대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약간 물건을 조금 엉성하게 만들어줘도 수입상이 뭐라고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돈을 미리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주더라도 수입상이 아주 작은 흠을 트집 잡아서 대금을 좀 줄이려고 할 텐데, 미리 대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수출상 입장에서 내가 물건 조금 덜 예쁘게 만들어도 수입상은 아마 어떤 항의 없이 물건을 받아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반대로 수입상 입장에서는 내가 대금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수출자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2번 주문시 지급 캐시 위드 오더. 수입상의 물품 주문시 수출상은 수출 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은 일정 기간 이내에 선적하여 주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수출상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이다. 2번 동시지급 방식 콘컬먼트, 페이먼트 해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COD, CAD, 그 다음에 DP. 수입상이 수출상으로부터 수입 물품 또는 선적 서류를 수령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상품의 인수와 관련한 불안이 제거되어 매우 안전한 데 반하여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결제 지연 또는 부당한 클레임 제기 등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냐? 결국에는 이제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시지급 방식인데 왜 대금 회수를 못할 위험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어찌됐든 간에 동시
지급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수출상은 해당 물품을 어떻게든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수입자하고. 그렇게 되면 물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사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제조를 해야겠죠. 원가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품을 배송을 해줬어요. 수입자한테. 근데 수입자가 물품을 나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물품 거래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수입자는 어떠한 위험도 없는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자, 이 사람을 위해서 물품을 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 물건을 얻다가 딴 데 팔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번 현물 상환도 방식 캐시 온 딜리버리 COD예요. 동시결제 방식 현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이 상환되지만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선적 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후 송금 방식으로 분류. 즉 이미 물품을 갖춰가지고 선적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수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이 되면 수입상이 물품을 검사한 다음 수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방법의 수출을 말한다. 수입상은 물품의 확인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계약 물품을 인수받을 수가 있다. 이 방식은 주로 보석 등 귀금 종류의 물품 가격이 고가이며 동일 물품일지라도 물품의 색상, 가공 방법, 순도 등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물품 거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 즉 수입상 입장에서는 물품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대해서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고요. 자, 2번 서류 상환도 방식 Cash Against Document CAD 동시 결제 방식 선적 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이 상환이 되지만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선적 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사후 송금 방식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자, 수출상이 물품 선적을 한 후에 선적 서류를 수입상이나 수입상의 대리인에게 제시하여 수출 대금을 받고 선적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이다. 수입상은 대금 결제 이전에 미리 그들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적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을 점검함으로써 상품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보시는 CAD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이제 자, 여기가 수출국이에요. 다음에 수입국가가 있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각각이 수출자, 수입자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CAD는 여기 수입자의 대리인이 즉 B-죠. 이 사람이 수출국에 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A가 물품을 선적을 했다라고 한다면 물품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OK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서류를 받고 물품은 수입국으로 바로 가겠죠. 그다음에 서류를 받으면서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CAD 방식입니다. 3번의 지급 인도 조건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추심에 대한 내용이고 어음에 대해서 지급이 이루어지면 선적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이다.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음은 일람불로 발행이 되고요. DP 조건에서는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 출급 환업, 즉 사이트가 보는 거죠. 보면서 대금 지급하는 거.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 앞으로 어음 대금을 추심하게 된다. 추심은행은 이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운송 서류를 인도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 DP 같은 경우에도요. 서류를 지급을 받게 되면 수입상은 대금을 지급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출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나라에 있겠죠. 수출국에 위치해 있고 자, 요 DP에 대한 거래는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입국에서. 그래서 중간에 은행이 껴 있습니다. 은행이 껴 있고 수입상이 여기 있고 자, 우리가 요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추심 거래하면서 배우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서류하고 대금을 서로 상환해서 거래를 하는 거. 이게 이제 DP 조건이다 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후지급 방식, Deferred Payment, 외상거래 같은 느낌이죠.
일반적으로 외상 방식을 의미하며 매도인의 입장에서 물품 수령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거는 매도인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자, 1번 사후송금.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여 수입상에게 전달한 후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위험이 있어 매우 불안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인수 인도 조건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추심 일종의 사후 지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DP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DA 방식도 있습니다. DA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서류를 제시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수입상이 서류의 상환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인수라는 행위를 합니다. 인수라는 행위를 하게 되고 나중에 대금을 따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지급 방식, 후지급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지급인의 어음 인수만으로 선적 서류가 인도되는 조건이다. 인수만으로도 서류를 인도받기 때문에 어음은 기한부로 발행이 된다. DA 조건에서는 수출상이 물품 선적 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 앞으로 어음 대금을 추심하게 된다. 추심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고 서류를 인도하면 수입상은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일단 인수라는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거죠. OA, 오픈 어카운트. 수출입상 간의 일정 기간 동안의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기본 매매 계약 체결한 후에 매 건별로 구매 주문서 등에 의거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을 하고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상에게 송부를 하면 수입상은 기본 매매 계약서상의 결제 조건에 따라서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출상이 지정한 어카운트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즉 건별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후 송금 방식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 서류 또는 수출 물품이 수입상에게 인도되어야만 수출 채권이 성립하여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OA 방식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해외의 수입상에게 선적 사실을 통지만 하면 수출 채권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데 비록 이렇게 조금 다른 결제 조건보다 빠르게 수출 채권이 확정된다 하더라도요. 결국에 대금 지급을 받는 것은 나중이에요. 수출 채권이 확정되는 차이점이 있다. 괄호에 청산 개정 방식에서는 수출상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며 선적 서류를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이를 수출자는 채권으로 수입자는 채무로 장부상에 기재하여 일정 시점에서 서로 상계하고 차액만을 계산하기로 한다. 즉 차액에 대해서 뭐 300원 플러스 300원 마이너스 50원 플러스 100원 마이너스 50원 하면은 플러스 300원만 남게 되는 거죠. 해당 금액만 줄 사람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 보시면 OA, 오픈 어카운트 결제 방식의 장점 1번, 거래가 단순하고요. 서류 작성, 심사가 필요하지 않고 은행 수수료 등의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다. 2번, 수입상은 대금 결제 이전에 미리 상품의 품질을 점검할 수가 있고 대금 결제의 유예를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일단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거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돈을 빼줄 수도 있겠죠. 3번 일반적 사후송금 방식 수출의 경우 선적서류 또는 수출 품목이 수입상에게 인도되어야만 수출대권이 확정되어 대금 결제가 되지만 O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통지였죠. 선적한 후에 선적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수출채권이 확정이 된다. 수출상은 선적 완료 후 즉시 당해 외상 수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조기에 수출대금을 현금화할 수도 있으며 이를 흔히 OA 내고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출상 입장에서는 기간을 기다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뭐 6개월 기다려야 되고 1개월 기다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기다리기 싫어서 다른 사람한테 미리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선적권에 대해서 100원에 대한 매출 채권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중간에 제 3자한테 가가지고 자 내가 이거 6개월만 기다리면은 100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야. 근데 너한테 내가 90원만 받고 팔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0원만 주고서 이 매출 채권을 사고요. 제 3자가. 이 3자는 해당 기일을 기다렸다가 6개월, 1년 기다렸다가 10원에 해당하는 차이를 남기게 되겠죠.
자, 요거 이제 팩토링하고 포페이팅에 대한 개념인데 요거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제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DP하고 DA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심 결제 방식이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존에는요, 제가 특정 어떤 거래 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전문 용어들 이런 거를 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하게 여기 이제 이 절차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려 놓으셔야 되고요. 처음에 시작이 수출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수출자. 근데 수출자의 명칭을 추심 의뢰인이라고 할게요. 영문 명칭은 principal. 여기 C죠. 자, principal. 이렇게 보시고,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사람이. 자, 추심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서 선적을 해요, 물품을. 자, 물품을 선적을 해가지고, 자, 이 사람한테 수입자한테 보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냥 물품만 보내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은 보내줘도 이 사람이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선사로부터 발급받은 BL 있죠? Bill of Lading. 요거를 안 주면 돼요. 그렇죠? 안 주면 되니까 요거를 발급을 받고 물품은 예정했던 대로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BL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역에서 사용되는 서류들, 예를 들어서 뭐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 송장이었죠. 그 다음에 뭐 패킹 리스트, 포장 명세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은행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은행. 명칭은 추심 의뢰은행입니다. 추심 의뢰은행. 리미팅 뱅크가 돼요. 자, 그래서 은행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물건은 수입자한테 보낸 상태고, 근데 권리증권 BL이랑 뭐 다른 서류들은 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환어음도 포함이 되는데 환어음은 우리가 그 다음 장에서 배우실 거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요거 다 이렇게 포함이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자, 추심 좀 의뢰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추심 의뢰은행이 서류 받고 나서 OK라고 한 다음에 이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네. 요 또 다른 은행에게 보내주게 돼요. 네, 요 은행의 명칭은요, 이제 추심 은행이 돼요. 영문 명칭은요, 콜렉팅 뱅크. 콜렉팅 뱅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구분을 좀 잘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추심 의뢰인하고 추심 의뢰은행이 둘이 같은 국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심 은행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급인이라고 해요. 우리 추심에서는 주로 위 명칭은 요거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같은 국가에 위치를 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추심 의뢰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급인하고의 어떤 연결관계가 없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추심은행한테 연락을 해서, 자, 이 사람한테 서류를 좀 제시를 해줘라고 추심 의뢰를 하면서 이거랑 같이 서류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류들 다 보내줘요. 그러면 추심은행이 딱 받습니다. 이걸 받고 나서 본인이 되고, 또 이제 제시은행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제시은행 개념이 있는데, 요거 제시은행 같은 경우에는 추심은행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결국에 이제 제시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서류들을요, 지급인에게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제시. 자, 근데 우리가 그때 한번 배우신 거, 추심 방법에는 크게 DP하고
A가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추심은행이 서류를 제시를 했어요. 자, 이 서류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DP 방식. 대금 지급이 아니라 인수의 행위만 받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받겠다 라고 한다면 DA 방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DP로 사용할지 아니면 DA로 사용할지는 여기 추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걸로 어떤 지급 방식을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금을 지급을 받게 되면 대금을 지급받은 추심은행 입장에서는 다시 추심의뢰은행한테 해당 대금을 송금을 해요. 그리고 추심의뢰은행도 마찬가지로 추심의뢰한테 대금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서류를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대금 받으면 그것도 전달을 해주고 이런 전달의 역할 정도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시된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 아닌지 심사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DP 방식에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DP 사이트 DP 유전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DP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 들으신 거 있죠?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 근데 DP 유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 이게 지금 환호음이 기한부 결제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지금 A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일단 인수만 받았다가 지급인이 인수만 했다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은 은행한테 네가 좀 서류를 좀 갖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전에 DP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냥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은행이 지급인한테 서류를 제시하면서 대금 지급을 받았는데 DA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제시를 하고 인수만 받고 나중에 대금 지급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60일이라고 할게요. 외상 기간이. 자, 이 60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이제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당 서류를. DP 유전서 같은 경우에는. 자,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60일이 지났을 때 지급인한테 서류를 제시를 하고 지급인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결제받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DP 방식으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는 DP 방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서류를 제시를 하면서 대금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60일 동안 추심은행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지급을 하면서 다큐먼트 어게인스트 페이먼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P 사이트, DP 유전스, DA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추심에 대해서 URC 내용들이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